거센 시어머니 길들인 며느리. 며느리 대 시어머니, 이 싸움의 끝은? 옛날 어느 마을 정승댁에는 아무도 감히 며느리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 집이 있었으니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시어머니가 무섭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딸 가진 부모들은 모두 손사래를 쳤고 시집 가겠다는 처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당찬 처녀가 스스로 나서며 외쳤다. 제가 그 집에 시집 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고 친정 부모는 눈물을 훔쳤으며 그 집안의 하인들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무섭다 못해 악명 높은 시어머니,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당찬 새색시. 과연 이 시집살이의 결말은 며느리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인가? 아니면 시어머니가 두 손을 들게 될 것인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한판 승부가 지금 시작된다. 옛날에 한 정승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는 아무도 며느리로 들어가지 않으려 했어. 이유는 딱 하나,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지. 그런데 세 딸이 있는 정승 집에 혼사를 넣었는데 큰딸과 둘째 딸은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단칼에 거절했어. 저는 시집 안 갈래요. 그 시어머니 밑에서 못 살아요. 막내딸만이 달랐지. 그녀는 부모님께 말했어. 아버지, 어머니, 저를 그 집으로 시집 보내주세요. 부모님은 깜짝 놀랐어. 다른 애들도 못 산다는데 내가 거기 가서 그 무서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그래도 저는 가고 싶어요. 어머니, 보내주세요. 부모님도 고민했지만 막내딸이 이렇게까지 말하니 결국 승낙할 수밖에 없었지. 중매쟁이가 와서 상견례를 진행했고 사주를 주고받은 후 드디어 혼례 날짜가 잡혔어. 막내딸은 씩씩한 성격이라 시집가는 길에도 시장에 들러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챙겼어. 그리고 친정에서 준비한 예단까지 한가득 싣고 시집을 갔지. 조선시대에는 시어머니에게 절을 올리는 의식을 성구례라고 했는데 이 새색시도 시어머니 앞에서 성구례를 했어. 잔치가 한창일 때 시어머니가 새색시를 불렀어. 어디 내가 춤 좀 춰보거라. 이때 새색시는 속으로 생각했지. 내가 직접 산 악기와 의상도 있는데 안 출 이유가 없지. 그렇게 새색시는 장구를 치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 우아하면서도 흥이 넘치는 춤 사위에 모두 감탄했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지. 시아버지가 속으로 생각했어. 아이고, 며느리를 못 봐서 한이 됐더니만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이제 우리 집은 망할 판이구나. 하지만 잔치는 계속됐고 며느리가 춤을 추고 나니 시어머니가 말했다. 됐으니 이제 물러가거라.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새색시가 드디어 부엌일을 하러 나왔어. 보통은 종들이 음식을 준비하지만 새색시는 아침밥을 직접 짓겠다고 했지. 아침밥은 내가 지을 테니 너희들은 반찬이나 준비해라. 네, 아씨. 그리고 새색시는 고방 열쇠를 달라고 했어. 찹쌀을 꺼내더니 들통에 찹쌀을 한가득 퍼 담았지. 그런데 보통 쌀을 씻고 불려서 밥을 하는데 새색시는 그냥 쌀을 솥에다 그대로 부어버렸어. 이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기겁했지. 아니, 저걸 씻지도 않고 바로 솥에 넣다니? 이걸 어떻게 먹으려고? 하지만 시어머니도 새색시를 데려온 손님이니 함부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 결국 밥이 다 되고 새색시가 퍼 담으니 밥은 돌처럼 딱딱하고 뜸이 덜 들어서 씹기도 힘들었어. 머슴들도 종들도 먹지를 못했지. 시어머니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얘야, 쌀은 씻고 돌도 골라내고 물도 맞춰야 제대로 된 밥이 되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새색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못 먹으면 소나 돼지가 먹으면 되잖아요. 소도 먹어야 살이 찝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지은 밥을 푹푹 퍼다가 몽땅 소에게 줘버린 거야. 그렇게 소에게만 밥을 주고 점심을 준비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나와서 말했지. 야야, 오늘은 너 그냥 방에 들어가 있어라. 내가 밥을 하마. 그런데 새색시는 도리어 시어머니를 보고 싱긋 웃으며 말했어. 어머니, 그런 걱정 마세요. 제가 해야죠. 어머님처럼 연세 높으신 분이 뭐하러 부엌일에 신경을 쓰십니까? 어머님은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쉬세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방으로 밀어 넣어버렸어. 시어머니는 기가 막혔지만 며느리가 너무 당당해서 더 이상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지. 그렇게 점심을 준비했는데 이번에도 쌀을 씻지도 않고 돌도 골라내지 않고 그대로 솥에 넣어서 밥을 지었어. 밥을 먹으려고 한머슴들도 하인들도 한 입 먹자마자 다 뱉어버렸지. 결국 밥은 또다시 소에게 퍼주었어. 이틀 동안 계속해서 밥을 그렇게 지어 소에게만 퍼주고 집안 사람들은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못 먹었지. 시어머니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종들이 사는 집을 찾아가서 모아놓고 말했어. 얘들아, 이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러자 종들이 대답했어. 그건 마님이 결정하실 일이지요.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모든 이야기를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새색시가 갑자기 안으로 들어오더니 종에 뺨때기를 한 대 때리고 호통쳤어. 이 요망한 것들. 어디 감히 우리 어머님을 불러내서 남의 흉을 보느냐. 그러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정색하며 말했어.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스스로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시니 하인들이 감히 저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머님 체면이 떨어지는 걸 생각해 보셔야죠. 어머님 가시지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어. 하지만 며느리가 틀린 말은 아니라서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도 없었지. 그날부터 새색시는 아예 하인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제 너희들이 없어도 내가 다 할 테니 고방 열쇠를 전부 나한테 넘겨라. 그렇게 해서 고방 열쇠까지 전부 챙겨버렸어.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지. 어머니는 방에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며느리는 쌀을 깨끗이 씻고 돌도 골라내고 제대로 된 밥을 지어서 내놓았어.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집안일을 감시하려고 부엌이 보이는 창살 문 틈으로 몰래 내다봤어. 옛날에는 방하고 부엌에 불이 비치게 문에 구멍을 뚫었거든. 그 구멍으로 내다본 거야. 그런데 며느리가 눈치채고는 어머, 저기 쥐새끼가 있네? 이러더니 하인이 들고 있던 부직갱이를 빼앗아서 구멍으로 밀어넣으니 시어머니 얼굴이 부직갱이 불에 데인 거야. 시어머니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며느리가 워낙 당당하게 나오니 어찌할 수도 없었지. 하지만 시어머니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 다음날 저녁 며느리가 밥을 퍼올 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서 말을 걸었어. 야야, 이러이러해서 말이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부직갱이를 들더니 시어머니 옆구리를 콱 찔러 버렸어. 아이고 죽겠다. 시어머니는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질렀지. 어머니 그러게 방에 편히 계시지 부엌에 나오시니 이렇게 다치신 거예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능숙하게 상대했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오려 하면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 아이고 어머님, 왜 자꾸 나오십니까? 어머님, 안 나오셔도 제가 뭐든지 다 할 텐데 어머님이 괜히 나오셨다가 이렇게 기운만 빠지십니다. 그러고는 매번 시어머니를 방으로 떠밀어 넣어버렸어. 도무지 시어머니가 이길 수가 없었어. 그렇게 무섭다던 시어머니도 결국 며느리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다시 나와 보려고 하면 또 밀어넣으며 말했어. 어머님, 안 나와 보셔도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괜히 나오셨다가 괜히 힘만 빠지십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기가 죽고 말았어. 이제는 내가 어쩔 수 없구나. 결국 내가 저 며느리한테 완전히 졌어. 어쩔 수 없지. 이제는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부엌에도 안 나가고 살림에도 간섭을 안 하게 됐어.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보니 며느리가 살림을 하는 솜씨가 자신보다 10배는 더 뛰어난 거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림을 잘할 수 있지? 나중에는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남편과도 사이가 좋고 모든 집안일을 깔끔하게 해내는 걸 보고 시어머니도 감탄했어. 결국 시어머니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항일놀이, 밤의 복수작전, 울분을 참지 못한 아이들의 한거. 역사는 크고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이름 없는 이들의 숨은 항쟁이 존재한다. 그 시절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분노. 아이들조차 억눌려 살아야 했던 시대. 그러나 아무리 힘이 없어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들의 무기는 칼도 총도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만들어진 작은 전략, 보잘것없는 천한 조각과 돌멩이 몇 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누군가는 장난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작고 연약한 손들이 만들어낸 가장 치열한 저항이었다. 이제 그 밤의 이야기를 다시 들춰보려 한다. 억눌렸던 이들의 분노는 어떻게 터져나왔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싸워나갔는가?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벌어진 그들의 항쟁이 시작된다. 과거 선인국민학교 근처 지금의 대원중고등학교 부근에는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농장이 있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을 함부로 대하며 극심한 차별과 억압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국인들은 생활이 어려워 농장에서 버려진 배추 잎사귀나 과일 조각이라도 주워 먹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마치 천대받아 마땅한 존재처럼 취급했다. 필요할 때는 다 주워가라며 버려진 음식물을 줬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개를 풀어 쫓아내는 등 가혹한 행위를 일삼았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울분을 참을 수 없었다. 어떻게든 원수를 갚고 싶었고 마을의 어른들도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대놓고 싸우기에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밤을 이용한 기습 작전을 계획했다. 기습을 주도한 괴수는 아이들에게 오늘 저녁엔 반드시 아버지의 무명바지와 댄님, 허리띠를 준비해라라고 지시했다. 이것이 그들의 무기가 될 것이었다.
당시 일본인들은 농장 주변에 철사를 두르고 감시를 철저히 했다. 따라서 아이들은 바다를 이용한 상륙 작전을 수행하기로 했다. 작전의 첫 번째 단계는 바지를 활용한 부력장치 제작이었다. 아이들은 바지를 바닷물에 적신 후 물기를 짜내고 바지의 구멍을 최대한 막았다. 그런 다음 바지의 양 끝을 데님으로 단단히 묶어 바람을 가둬 부력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바지를 허리에 묶고 바다를 건너면 마치 부표처럼 떠오르며 물속에서 이동할 수 있었다. 깜깜한 금운밤, 바람 한 점 없는 적막한 밤이었다. 아이들은 부력 바지를 착용하고 조용히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헤엄칠 줄 아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간에 바지를 이용해 부유하면서 은밀히 일본인 농장으로 접근했다. 습격은 단순했다. 먼저 과일과 곡식을 모조리 따버리는 것이었다. 배, 참외, 수박 등 농장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들을 몽땅 훑어버렸다. 그 다음에는 나무를 흔들어 일본인들이 애써 가꾼 과수원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일본인들이 몰래 심어둔 귀한 곡식들은 죄다 뽑혀나갔다. 이 작업이 끝나면 물이 빠지는 시간을 이용해 재빨리 농장을 빠져나왔다. 아이들은 언덕 위로 도망쳐 돌멩이들을 주워 허리춤에 채워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 복수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돌멩이를 가득 채운 바지를 허리에 묶고 일제히 일본인 농장을 향해 돌을 던졌다. 어두운 밤, 돌멩이가 철조망과 건물에 부딪히며 뺑뺑 소리를 내는 가운데 아이들은 재빨리 도망쳤다. 일본인 농장주는 다음날 아침 완전히 망가진 농장과 도둑 맞은 곡식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작전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이는 일본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던 한국인들이 느끼던 울분의 표출이었고 어릴 때부터 차별받으며 살아온 아이들의 본능적인 항거였다. 아이들은 밤마다 몰래 작전을 수행하며 작은 방식으로나마 일본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가슴속 울분을 해소했다. 그들에게는 힘도 무기도 군대도 없었지만 살아남은 이들은 이렇게라도 싸워야 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저항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바다를 건너는 바지는 무기였고 돌멩이는 그들의 마지막 항전이었다. 이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들의 처절한 현실이었고 조용하지만 강력한 저항의 방식이었다.